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를 본인한테 자꾸 물어봐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방에 무언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지워져야 될 기억인데 안 지워져. 계속 반복돼.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가 없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전 선생님 저 좋아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욕구가 많이 이제 사라져요. 내가 이제 치이다 보니까 내가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돌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해야 될 것도 없다. 뭐 취업준비생인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치기 시작하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야 될 것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뭐 자꾸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은 뭐 있다, 뭐 하고 싶다, 뭐 해야 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뭔가 부정적인 단어, 없다,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일기장 나중에 보시고 본인 일기장 회복된 다음에 일기장 훑어보시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다 뭐가 없다로 끝났어요. 뭐가 또 안 된다라고 끝났었는데 요즘에는 일기장 보면은 뭐 하고 싶다, 내일 뭐 해야지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본인이 어떤 말을 쓰는지 적어보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본다면 없다. 이 부정의 단어가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질문이 자꾸 늘어요. 예.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왜 우리는 연애를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 5,000년, 10,000년 동안 아무도 답하지 못한 질문을 자기한테 자꾸 스스로한테 내려요. 소크라테스도 모르는 거를 본인한테 자꾸 물어봐요. 결론은 뭐다? 모르겠다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은 건강할 때는, 야, 맛있다. 감탄을 하거든요. 지치기 시작하면은, 이게 왜 맛있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이게 짠 거야? 단 거야?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거야? 진짜 모르겠네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감탄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겠다로 끝나요. 생전 본인이 평상시에 안 하던 질문을 하면서, 모른다로 끝나면서 한 번 더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다 보니까 뭔가 판타지에 자꾸 의존을 하게 돼요. 한 방에 무언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막 이렇게 쇼핑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이거 사면은 이거를 들고 다니면 내 기분이 계속 좋을 것 같아. 자부심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를. 이거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약해져 있는 분들한테 기가 막힌 방법이 있다라고 접근하면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시려는 분들도 있어서 이상하게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꾸 잔고가 바닥이 나고 있으면 내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조금 허망한 것에 판타지에 자꾸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장 잔고가 자꾸 비고 있다는 것도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뇌하고 비슷한 게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10%밖에 안 남았다, 5%밖에 안 남았다, 3%밖에 안 남아갖고 막 화면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상당히 신묘한 거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어, 힘내, 우리 보통 기술이 아니라 21세기 최고 집약체인데 이걸로 굴복하면 안 돼 하면서 계속 그걸로 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꺼져버리죠. 꺼졌는데 그걸 다시 켜가지고 다시 쥐어짜내고 다시 켜놓고 다시 쥐어짜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락 걸려버리거든요. 우리가 지칠 때 막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피부 트러블이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지치고 또 위장이 지치면은 바로 막 신호가 오고 막 속 쓰리고, 그러니까
아, 그럼 위가 지쳤구나, 피부가 지쳤구나라는 거는 알거든요. 근데 뇌는 항상 두개골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뇌는 좀 계속 신성시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머리가 아프긴 아픈데 감정적으로 힘들면 심장 두근거리고 숨차지 뇌가 어떻게 막 숨차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를 잘 인식을 못하고 신비로운 거로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우리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하자면, 그 뇌 가장 깊은 곳에 그 엑셀레이터 기능을 하는 보상중추가 있고, 그 밑에는 또 편도체라고 하는 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부위가 있어요. 편도체는 부정적인 감정, 뭐 공포, 뭐 슬픔, 우울, 무기력, 불안, 이런 감정들을 관장하는 중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하고 싶고, 싫으면 하기 싫죠. 그래서 요거 편도체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으면 하고 싶고, 감정적으로 싫으면 안 한다. 이게 본능인데, 또 너무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요거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는 중추는 겉에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 중추는 두 개는 좀 발 밑에 있다 생각하고, 악셀레라하고 그 브레이크는 그 본능적으로 숨어 있고, 이제 손 써갖고 어떤 쪽으로 핸들을 틀지,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지, 시동을 끌지 결정하는 이성적인 중추는 좀 겉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는데, 지쳤어, 밤이 됐어. 그럼 뭐부터 불이 꺼지겠어요? 이성 중추부터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밤이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좀 힘들어지고, 소진이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이 좀 어려워지고, 또 여기에 표현성 언어 중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분들이 대화를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냥 이런 대화, 제가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는 대화, 이건 일방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쉬운 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쉬워요. 그런데 상호작용, 내가 뭘 느끼고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리고 듣고 또 느끼고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 이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은 해요. 일은 지시를 받고 일하고 또 그럴 건 하는데, 뭐 집에 와서는 배우자하고의 상호적인 대화, 자녀들과나 친구들과 주고받는 대화,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 낮에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 퇴근하고 집에 와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부인도 막 하루 종일 뭐 일하고 육아하고 지쳐가지고, 이 상태로 이게 전전두엽 피질이 거의 꺼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뭐 이런 거. 자기나 사랑하는 이런 거. 아주 어려운 문제를 얘기를 하려니까 맨날 밤 10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새벽 2시 돼갖고 탈진돼갖고 잠들어. 그럼 다음날 또 밤 10시에서 피곤한 상태로 만나갖고 어제 왜 그랬어? 뭐 이런 것도 물어봐. 그럼 또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8시, 9시 넘어가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연령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나의 한계 타임이 몇 시인지는 좀 파악을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있는데 버벅거리기 시작했어. 어떻게 해요, 우리? 껐다 키죠. 그럼 대부분의 그 컴퓨터 고장이 해결이 돼요. 껐다 켜도 안 되는 증상은 그 고객센터를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끄면서 모든 정보, 그 열어놨던 파일들이 어느 정도 다 닫고 다시 처음으로 리부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마찬가지야. 잠을 자는 초반기에는 육체적인 피로가 해결이 돼요. 근육에서 뭐 일을 했다, 간에서 일을 했다, 위장간에서 일을 했다는 게 휴식에서 이제 벗어나요. 전반기 잠이 그렇고, 후반기 잠에서는 기억의 재처리 과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 이건 좀 남겨놔야 돼. 그러면은 좀 장기 저장고로 옮겨가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중에 되게 쓸모없는 일이었어. 요거는 좀 지워야 돼. 그럼 삭제가 막 일어나요. 그게 기억의 재처리 과정인데, 필요한 기억은 남겨놓고 쓸모없는 기억은 지우는 과정이 있어서, 그건 좀 자율신경적으로 자동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남겨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지워져야 될 기억인데 안 지워져. 계속 반복돼. 그게 이제 뭐 트라우마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 기억인데 이게 지워지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덜그덕 거려서 안 지워지고 있어. 그건 이제 의학적인 이제 치료를 받아서 이제 기억의 재처리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날 있었던 일 중에 기억 재처리를 수면 시간에 해주는데 이게 수면 시간이 부족해져 버리면은 초반 육체적인 피로만 어떻게 풀어냈는데 어저께 받았던 스트레스를 다시 안고 또 출근을 하거나 또 학교를 가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남들은 다 잘 잤어. 그러면 어저께 있었던 일 중에서 남겨놓을 건 남겨놓고 지울 건 지우고서 남들은 출근했는데 나는 계속 그 기억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피드백 중에 하나가 너 왜 그렇게 예민하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워낼 수 있었던 기억을 본인만 못 지워내고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감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수면 문제라든지 영양 문제라든지 뭐 운동하는 움직이는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대인관계 기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상당수 많은 분들이 수면 부족 때문에 근데 그 골아 떨어진 뇌를 붙잡고 넷플릭스라도 하나 더 봐야 돼. 뭐 영화도 하나라도 지금 더 해야 돼. 남들은 투잡을 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지치면 안 돼 해서 이미 불 꺼진 스마트폰 붙잡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다음날 더 힘들어지는 게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소진이 됐다. 밤 11시가 지났다. 한 10시, 11시 넘어가면은 스위치를 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책이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이 방전되면 충전하는 것밖에 없다. 내 뇌도 자고 먹는 거,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는 거 요거 없이는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친 뇌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 좀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채찍에 자기가 맞고 쓰러져요. 이게 당근을 줘본 적이 없고 당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 더 센 채찍을 막 찾으러 다녀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랑 같거든요.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길로 많이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성공하러 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 분명히 중간에 내리막도 나올 것이고 오히려 정상하고 멀어지는 느낌도 막 들 거예요. 실패했다, 끝났다,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그 심리학자들이 도대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뭐냐, 그거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부터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 스텝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모였잖아요. 왜 모였겠냐? 여기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그 뭔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언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도 스터디언을 구독하면은 좋은 거예요. 이걸 동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니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거나.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 보상이라고 부르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보상이고, 그 보상이 주어지면 좋으니까, 그거 이제 또 우리 쾌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위를, 움직이게 하는 부위를 보상중추라고도 부르고, 쾌감중추라고도 부릅니다. 의욕, 동기부여,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보상중추의 존재입니다. 근데 늘 긍정적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서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위장에서 연동운동이 일어나고 위산이 분비되듯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중독이 되더라도 또 이 보상중추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가속 페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올해 목표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코치가 있다면 어떤 코치하고 운동하고 싶겠어요? 첫 번째, 내가 운동을 하는데 아무 피드백을 안 주는 코치가 있어. 그냥 하든지 말든지 시켜만 놓고 피드백을 안 줘. 두 번째는 계속 야단만 치는 코치가 있어. 뭐 이게 잘못됐다, 이게 틀렸다, 당신의 단점은 뭐다, 단점을 계속 지적해 주는 코치가 있어. 세 번째 코치는 무조건 잘한대.
그냥 가면은 그냥 잘 왔대. 그냥 막 박수를 쳐주고 뭐 하면은 무조건 잘한대. 뭐 선수 같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야, 이게 어디냐고 막 칭찬을 해줘. 누구하고 운동하는 게 더 오래 가겠어요. 일단 세 번째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나한테 자꾸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자기 자신한테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시작하기에 좋고, 일단 시작하기에 좋고, 중급자까지 가는 데까지는 일단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자꾸 해주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상급 기술 고급자가 되는 건 이제 좀 부정적인 피드백도 중간중간 들어가야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초보자다, 아니면 중급자까지는 아직 안 됐다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보상 중추를 좀 자극해 줄 만한 그런 피드백을 스스로한테 상당히 주는 게 액셀레이터 역할을 하겠구나. 이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을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막 그 쥐어짜면은 단기전에는 강해요. 그러니까 뭐 그 한국 시리즈 뭐 월드컵 결승 그런 거 하면은 어쨌든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는 한 판에 끝나니까 쥐어짜요. 마치 여기서 지면은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막 쥐어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우승 하면은 다 울어요. 2등인데 막 서러워서 울고 막 벤치 클리어링하고 싸우잖아요. 그게 단기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뭐 한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야, 그때 우리가 준우승했어. 그때 우리 2위 팀이었어. 야, 최고였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경쟁에 시달리잖아요. 뭐 초등학생, 뭐 중학생부터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전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채찍질을 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대, 20대는 어쨌든 체력이 좀 강하고 뇌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대 후반부터는 이게 이제 좀 버겁기 시작하다는 게 느껴져요. 특히 30대가 되면은 야, 더 이상 채찍질만으로는 자기 채찍에 자기가 맞고 쓰러져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본인이 막 스스로 슬퍼하는데, 이게 당근을 줘본 적이 없고 당근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근을 누가 줘도 막 어색해.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계속 더 센 채찍을 막 찾으러 다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10대, 20대 막 정말 막 건강할 때는, 막 성장할 때는 채찍이 버틸 수 있었으나, 야, 이제 내가 20대 후반으로 가면은 야구 선수를 치면은 그냥 불같은 강속구만 던질 수만은 없잖아요. 이 30대가 되면은 타이밍 뺏기 싸움도 해야 되고 노련미도 해야 되고, 이제는 좀 코치가 되거나 뭐 해설자가 될 어떤 제2의 이제 당근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공부를 하시든 뭐 어린 시절에는 채찍으로 뭐 자기 자신을 다그치는 것으로 효율을 좀 달성화시킬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좀 보상 중추를 좀 자극을 하는 방법도 써야겠다.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봐야겠다. 그 정도 이제 마인드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이렇게 보면은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랑 같거든요. 내가 북한산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오르막길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아. 한 4시간 타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등산에 성공하는 사람들, 아침에 등산 가보면은 실제로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려오는 분들은 금방 돼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정말 등산을 잘 하시는 분들은 50분 가다가 10분 쉬고 노닥거리고 얘기하고 있다가 또 한 50분 가다가 또 쉬고 노닥거리고, 또 길도 쭉 오르막길만 있냐? 아니라는 거죠.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이 있어요. 도대체 왜 내리막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 그 길이 수백 년, 수천 년 된 길인데 선조들이 정상까지 가는 길에 내리막을 막 만들어놨어.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는 길로 많이 만들어놨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막상 가봤더니 중간에는 요만큼 내려가는 게 오히려 정상까지 가는 게 유리하더라. 이때 여기 직진으로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더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러 가는 길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냥 밑에서 산을 봤을 때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길대로 가지 않는다. 분명히 중간에 내리막도 나올 것이고 멀어지는, 오히려 정상하고 멀어지는 느낌도 막 들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오는 거를 실패했다, 끝났다,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채널에 나오는 나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걸러 들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 저는 제가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면 되게 좋다. 이렇게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조건 이렇게만 하시면 무조건 잘 될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좀 본인들도 원했기 때문에 한 번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만 되면 이게 완벽한 어떤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길로 가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실패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저 선생님의 얘기가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 있잖아요. 스터디원이라고 좋은 콘텐츠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콘텐츠들도 있고, 저도 그런 콘텐츠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떤 거냐면 훌륭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 훌륭한 지도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보고 갔어. 근데 가다 보니까 지도를 잘못 볼 수도 있고, 지도가 또 잘못될 수도 있고, 막 이쪽으로 길이 낫다고 했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공사 중이어서 우회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지도를 보고 그대로 가는 봐야죠. 시도는 해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하다 보면은 야, 그 시간 동안 달라진 게 있었네. 또 하는 것들도 생길 것이고, 야,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고 해보면서 또 자기만의 지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이룩을 해갖고 또 이런 콘텐츠에 또 나와서 내 지도는 이렇더라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개발 콘텐츠라든지 자기개발서라든지 강연 같은 것은 여러 지도, 여러 요리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직접 해보시면서 성취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초보자들은 따라 할 수밖에 없고, 중급자 정도 되면은 자기만의 방식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먼저 갔던 분들의 길을 체험을 하면서 좀 동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야, 나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박수를 쳐주는 동료도 있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는 동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좀 집단을 이루고 있을 때 확실히 좀 더 성공을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또 요즘에는 블로그라든지 자기 기록을 해주면 피드백 스레드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지도를 만들면서 또 피드백을 주고받는 작업도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잘 못하세요.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 감정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생겨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돼버려요. 가치관이 돼버려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를 해버려요. 나는 책을 못 읽어. 난 산만하니까. 이렇게 끝나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친다, 위기가 왔을 때는 생존 본능만이 남거든요. 공격성이 드러나게 되고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봐야지만 우리가 생존하기가 좋아. 사자가 덮치는데 그냥 사자하고 평화롭게 어떻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원시인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쳐서 공격적으로 그걸 막아냈던 분들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친 분들의 특징은 전전두엽 피질도 스위치가 잘 안 들어오고 편도체가 상당히 항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카페에 가가지고 저 알바생이 좀 까칠해, 불친절해. 그런데 지친 상태에서는 죽기 살기로 막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되게 위기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니까 작은 불친절해도 되게 반응을 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전전두엽 피질이 이제 스위치가 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잘 못하세요. 오히려 더 크게 만들어. 대표적인 예가 자꾸 자책을 하는 거예요. 자책을 하거나 남 탓만 해.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 성적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냥 화만 내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좀 잘하라 그랬지. 하거나 자책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안 된 거는 내 탓이야.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울고 있어. 애가 공부하겠냐고요. 과하게 자기 탓하고 있거나 과하게 남 탓하고 있는 것도 이게 감정적인 반응만 살아있고 전전두엽 피질이 식어버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떨어진다. 또 집중력 자체도 떨어진다. 그럴 수 있고, 뭔가 지쳤어. 뭔가 공격을 받았어. 내가 위기가 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감정이에요. 하기 싫다. 막 이런 말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슬퍼지고 화가 나고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정이 막 상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알바생이 까칠한데 내 감정이 막 상해하다 보니까 나한테 왜 저러지? 왜 나한테만 저러지? 나는 왜 항상 피해를 보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끌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감정이 발산되기도 하지만 감정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막 생겨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이 돼버려요. 가치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부정적인 관점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막 문제를 막 안고 몸은 지쳤고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가치관도 막 부정적인 가치관이 막 생기고 있어.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방어할까?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생각은 기둥 같은 거예요. 기둥이 바로 서야지 인테리어 다른 것도 잘 할 수가 있고 뭐 외장재도 잘 붙일 수가 있듯이 이 생각의 기둥을 건강하게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감정은 기초예요.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꾸 기둥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둥을 아무리 열심히 세워봤자 자꾸 무너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수습은 감정부터 수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럼 감정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이 항진된 편도체를 어떻게 가라앉혀 줄 것이냐, 인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거의 유일한 방법이 공감이더라. 그랬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공감은 감정의 이해거든요. 감정을 이해해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기초공사가 다져지는데 또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해요. 실제로는 안 하고 받아본 사람도 거의 없어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내가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그래서 그런 거는 자꾸 경험해보고 훈련을 해야지 좋아지는 거지.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기다린다거나 아니 그거 없이 생각만 바꾸려고 하면은 자꾸 이제 기초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일단 내 마음 상처 받았을 때는 이름부터 좀 붙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감정에 대해서 좀 인식을 많이 해두고 관심을 가져주고 공부를 좀 해뒀다가 길 가다가 꽃이 있는데 저 꽃 이름 뭐야? 이래야지 그 꽃이 왜 거기 폈는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뭔지 이름을 좀 붙여보는 연습을 중간에 해둔다면 공감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 전전두엽 피질한테 이해를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성과를 낼 것이고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과를 내더라도 나는 못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채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즘 추세는 자존감 높인 채로 살아가는 게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다. 그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를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존중해. 그러면은 나한테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내가 마지막에 뭐 먹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별로 안 좋은 거 먹였을 거예요. 좀 비싼 거, 고급 음식, 그런 것도 좀 먹이고, 일 시키면서 사장님이 움직이지 마, 일만 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스트레칭도 좀 하고, 커피도 좀 한잔 하고, 그러라고 하는 게 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움직임도 좀 주고, 자존감을 높인다면 저는 감각으로 시작하거든요. 그 입에다가는 맛있는 거 먹여주고, 눈에다가는 좋은 거 좀 보여주고, 귀에다가는 좋아하는 뮤지션 음악도 좀 들려주고, 그렇게 냄새도 좀 좋은 냄새 맡게 해주고, 그렇게 좀 감각을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영어를 진짜 못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열등감이 형성되진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어를 못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뭐 취직하기에도 안 좋고, 일을 하기에도 안 좋고, 여행을 하기에도 안 좋고, 뭔가 나쁜 거야. 요게 이제 열등감의 두 번째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영어 못하는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생각이 합쳐지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나쁜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이 합쳐져서 생기는 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를 해버려요. 나는 책을 못 읽어. 난 산만하니까. 이렇게 끝나버려요. 책을 못 읽어. 난 산만하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산만하면 15분씩 끊어 읽으면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뭐뭐뭐 못하니까 이걸 실패했어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의지가 약해. 우리 집 식구들 다 그래. 난 원래 성격이야.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두는데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내가 그 열등한 것이 있지만 이게 내가 성공하러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방해가 될 것이냐는 당장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보디빌딩 대회 있잖아요. 아마추어 선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왜 운동을 시작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90% 이상이 몸이 약해서예요. 이소룡이 왜 운동을 시작했는지 알아요? 몸이 너무 약해서 어릴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은 왜소한데 어떻게든 때리고 도망가고 하면서 스피드를 키운 거거든요. 아니 천하의 이소룡도 몸이 약해서 시작한 운동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 안타깝지만 그게 내가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를 시킬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성공으로 가는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을지 방해가 될지는 나중에 지금은 알 수 없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덧붙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를 범했는데 나도 그래서 같이 무례를 범했어.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아서 힘들다는 거죠.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망감을 느끼는 거, 화를 느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본인 감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 내 감정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남들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결정은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 대부분은 나와 모르는 사이예요. 지하철에서 오고 가는 사이라던가 버스에서 만난 사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그냥 공중도덕만 잘 지키면 서로 트러블이 전혀 날 게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르는 사이가 있고요. 이제 아는 사이가 이제 생기죠. 모르는 사이가 1단계라면 2단계는 아는 사이, 지인들은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이예요. 식당 사장님하고 손님과의 관계예요. 밥 먹으러 갔으니까 밥 주시면 되고 돈 내면 되는 일로 만난 사이예요. 이 사이는 사적인 관계가 얽히면 무례가 돼요. 그래가지고 집이 어디예요? 끝나고 뭐해? 이러면은 상당히 무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는 친구 관계예요. 친구 관계부터는 사적인 관계가 허용이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점이 있거나 싫어하는 점이 공통적이면은 친구가 되고 또 친구 중에 한 명 뽑아서 연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속성으로 한 명만 만나자. 이게 가족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에서 이제 가족으로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5단계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정답은 그 사람이 나랑 모르는 사람인지, 지인 관계인지, 친구인지, 연인인지, 가족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위로 갈수록 사랑을 좀 해야 돼요. 사랑이 의무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나한테 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얘기해보면 대부분은 지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아니면 친구 관계였었는데 지인 관계로 내려야 되는 상황이거나 뭐 그런 단계예요. 아니면 이건 좀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 관계이면 사랑으로 감싸는 쪽으로 가봅시다. 방향을 잡으려면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 관계인지부터 이제 확실히 하는 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를 범했는데 나도 그래서 같이 무례를 범했어. 그러니까 오늘 참 나는 잘했어. 오늘 나도 같이 무례를 범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자야지. 이런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례를 범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라고 스트레스를 이중으로 받아서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은 아무 행동도 안 취해서 스트레스지만 또 나도 같이 무례를 범한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오면은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너도 가서 때려 이랬었어요. 그게 그 시대에는 맞는 해결책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못 사는 시대였거든요. 경찰도 없고 치안도 엉망이었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뭐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좀 부강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가, 존중하는 표현을 할 줄 아는가가 되게 중요한 매력이면서 자원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존중을 내가 했는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거절을 해야 될 것이고,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 컴플레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상당한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존중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관계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조카가 뭐 중학생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공부하기 싫다고 막 그러고 있어. 막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있어. 이 학생한테 학원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게 존중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학생이 내 조카야. 조카는 만약에 내가 고모부야. 내가 삼촌이야. 그러면은 이 중학생 조카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존중이겠어요? 그렇죠. 뭐 용돈이라도 주는 게 존중이지. 거기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오늘 한 이야기를 이 아이한테 열심히 해준다고 존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따라서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존중의 개념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연애를 하다가 누가 이제 헤어지자 그래. 그러면은 집 앞에서 뭐 기다리다가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집에 찾아가는 일이 되게 익숙한 일이었어요. 지금은 집을 찾아가는 거는 범죄 행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존중한다, 소통한다라는 개념은 시대적으로 많이 변하거든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어떤 관계, 지인 관계냐, 친구 관계냐, 연인 관계냐, 전연인 관계냐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존중이 달라지고 또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유행하는 소통 방법이 달라지니까 존중하는 소통을 하되 어떤 단계,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를 늘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 스터디언 같은 채널도 자주 보시면서 요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어떤 것을 존중으로 받아들이는지 시대적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미움이 있다, 화가 난다, 싫은 게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감정이기 때문에 일단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단 자연스러운 건데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올라오면은 편도체가 막 자극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게 그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가 막 되면 두 가지 기능하고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기억 중추입니다. 편도체는 기억 중추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미워했던 기억하고 연결이 돼요.
내가 막 그 분하고 서러운 감정이 밀려오면요. 옛날에 잊혀졌던 재처리를 해놨던 기억 중에서 분하고 화가 났던 기억이 막 같이 올라와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느 정도 소화가 됐던 아픔이 다시 좀 재경험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미운 것보다 더 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미움만 커지고 기억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편도체는 기억 중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자율신경계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내 몸에 있긴 있는 건데 이 신경계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 나 팔, 다리는 내가 좀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심장 두근거리는 거는 좀 참자. 뛰지 마. 이런다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숨 쉬는 거, 뭐 이런 거, 땀 나는 거, 이런 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편도체가 자극이 되면요. 지가 알아서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땀이 막 나요. 목소리가 막 떨려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남들은 심장 80번 뛰면서 살아가는데 이분들은 100번, 120번 뛰면서 살아가요. 그 힘들어요, 막. 남들보다 더 빨리 지치죠. 남들은 그냥 일할 때 그냥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이분은 한숨도 쉬어야 되고 심장 뛰는 것도 억압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일의 능률도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이 막 싫어. 싫은데 막 공부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싫은 감정하고 싸우면서 공부를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 가지 문제는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화가 날 때마다 화를 쏟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압하면은 뭐 막 암 걸릴 것 같고 암세포가 생기니까 쏟아내면은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쏟아내시는 분들은 심혈관계가 안 좋아요. 그때부터 폭발할 때마다 심혈관계가 무리를 하니까 혈압도 올라가고 일단은 건강한 사람들은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감정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지금 너무 화가 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너무 좀 실망스러운데 이런 말씀도 좀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실망감을 느끼는 거, 화를 느끼는 거를 인식을 하는 거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남한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야, 100% 만점이야. 야, 7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50%까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를 게이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상태에서는 사람을 좀 안 만나려고 그래. 지금은 조금 웬만하면은 있고 한 5분이라도 좀 있다가 좀 딜레이를 좀 시켜요. 그래서 안정이 좀 된 상태에서 만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분명히 인간이니까 감정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는 측정을 잘 못하겠지만 측정을 하다 보면 지금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다. 그래서 뭐 감정일지라고 기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혼자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 감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왜? 내 감정은 내가 모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걸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해가지고 저는 좀 강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뭘 좀 잘하려고 그러면은 표정이 굳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려는 건데 상대방이 보기에는 화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런 표정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야, 난 되게 잘 웃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내 감정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하면 남들한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때문에 지금 힘든 건지 알고 있고 결례를 범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뭐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 감정 조절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정에 관심도 많고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측정도 잘하지만 감정적인 결정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죠. 내가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내 감정은 소중해. 그러니까 오늘 기름지고 매운 걸 먹어야겠어. 이건 뭐예요? 결정이잖아요. 매운 거 땡긴다. 야, 기름진 거 땡긴다. 이해하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이해는 하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공감은 거기까지예요. 이해까지가 끝이에요. 오늘 먹고 죽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정은 감정이 어느 정도 식은 상태에서 하게 됩니다.
감정적인 결정까지는 안 끌고 가는 게 감정 조절 잘 하시는 분들 특징입니다.